소유권의 한계라고 되어 있죠. 자, 211조를 보시면 소유권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185조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85조에서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물권 법정주의에서는 소유권의 종류하고 소유권의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용을 보면 여기 소유자는요, 법률, 이때 법률은 185조를 얘기해요. 물권 법정주의 할 때. 그래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법률은 그때 법률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이때 법률은 뭐 여러분요, 국계법 같은 거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185조에서 보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요, 법으로 정하는데 그 정하는 것이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해.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용은 뭐냐? 소유권은 종류잖아요. 내용은 뭐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이 처분은 교환가치라고 하고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무슨 가치로 되어 있다? 교환가치.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요, 토지은행 그냥 봐봐요. 211조는 소유권의 내용이죠. 212조는요, 그냥 소유권의 일반적인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알겠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가 포락되죠? 포락되면 사적 소유권은 뭐가 된다? 상실이 되는 것이죠. 말 자체가요, 약간 다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소유권은요, 법률의 범위죠? 그런데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213조하고 214조를 잘 봐야 돼요. 이 213조고 214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권이 있죠. 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요. 여기요, 제한물권이 있고요. 제한물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소유권에 관한 물권 요청권은요, 213조하고 214조예요. 213조는 반환 청구권이고요.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예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13조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전부가 다 뭐를 해요? 여기다 뭐를 해?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는데요. 여기 지역권하고요. 여기 뭐하고요? 저당권은요. 뭐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당권은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방해 제거하고요, 방해 예방 청구만 있어요. 지역권도요,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하죠. 점유하니까 뭐도 있어요? 반환 청구권도 있고, 뭐가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도 있죠. 전세권도요, 반환 청구권이 있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유치권, 질권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을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준용한다는 말이 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213조가 반환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에다가요,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두 개를 이렇게 소유권에다 써놓고요, 소유권에 관한 것을 다른 데다가 준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다? 여기는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2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죠?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요. 반환 청구권이 없죠? 그러니까 213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니까 214조는 준용한다, 이렇게. 반환 청구권은요, 213조는 준용하고, 방해 제거는 214조를 준용하고, 214조 준용하고, 여기 저당권은요,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214조는 준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용한다는 말이 뭐냐? 이걸 지금부터 나와요.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는 봐봐요. 소유권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현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요, 지상권자는 말이에요. 지상권자는 그건 뭐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소유자냐, 지상권자냐, 전세권자냐, 이것만 다른데, 여기 똑같은 내용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다 써봐. 그럼 얼마나 법조문이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준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여기 지상권자는 소유권에 관한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보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좀 뒤가 있는데요.
한참 가야 되는데 이제 소유권은요 법조문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소유권은 법조문이 많은 데 대해서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2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보통 어쩔 때는 또 3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지금 뭐 지상권이죠. 지상권 보면 290조를 한번 볼까요? 288, 290조 여기 나왔죠. 290조 보면 여기 지금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이죠. 그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 보면 여기 보면 213조하고 214조를 뭐를 한다? 여기요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상권을 어디를 보더라도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는 지상권에게 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에게 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지상권에게 해서 방해 예방 청구한다. 이런 법조문은 여기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준용한다는 말이 딱 돼 있잖아요. 여기요 213조를 준용한다.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213조는 아까 반환 청구였고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어디에도 인정이 있다? 지상권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13조 가서 봐라. 214조 가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213조 가가지고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거 없애버리고 뭐로 읽으면 된다? 그냥 지상권으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몇 조를 보냐면 이제 지역권 보세요. 지역권이요. 지역권을 보면 준용규정 어디 있지? 여기 있죠. 301조. 301조를 딱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는요. 몇 조만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몇 조만 준용한다? 214조만 준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지역권은 없죠. 그러니까 213조는 준용한다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뭐만 있다? 214조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214조 가가지고 읽는 거죠. 214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없애버리고 뭘 읽으라는 거예요? 지역권으로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준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법조문의 내용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이것을 입법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역권에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은 있는데 뭐는 없어?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 시험 29회인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에서 틀린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준용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뭐만 준용된다? 214조만 준용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준용된다. 이것을 법을 만드는 입법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소유권에 가서 보면은 213조고 214조가 물권적 청구권이고 그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에는 준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유치권하고 질권에 가면은 213조고 2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3조 난 이거 유치권하고 질권 가서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아니 뭐죠?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에 의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권에는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권을 원래는 준용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깜빡 잊고 그걸 준용한다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질권은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잘 정비를 못했다 이 말이죠. 멍청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멍청한 게 아니죠. 잠깐 까먹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질권에도 213조, 214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 하냐? 질권자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이 말이야. 학자들은. 알겠죠? 그걸 뭐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놈은 정말 안 된다? 유치권은 진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치권은 뭐죠? 점유해야 되죠. 점유를 침탈당하면 그 즉시 점유를 상실하잖아요. 유치권은.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뺀 것은 맞아. 그런데 질권까지 빼면 안 되는데 실수해서 뺐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입법의 불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질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의 견해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질권에 대해서 그걸 뺀 것은 입법의 불비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뭐가 없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요 우리가 이제 213조하고 214조를 배울 때는 항상 그 말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면 소유권이죠. 말을 계속하면서 하니까 힘드니까요. 아무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됐죠? 213조 이렇게. 자, 소유물 반환 청구죠. 자, 현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여기 봐봐, 점유한 자는 그 사람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지만 누구한테는 반환 청구 안 된다? 점유 보존은 안 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여기는 누구죠? 점유할 권리가 있다. 간만으로 말하면 누구죠? 여기는 매수인이죠.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우리가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한테 물건을 인도했죠. 인도를 했는데 을이 지금 미등기야. 미등기도 이 매매 계약을 하고 물건을 인도받았죠. 그러면 갑은 자기 앞으로 지금 현재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바로 그건 여기인 거예요. 을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이 을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갑은 을에게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을이 또 이것을 또 병하고 매기매하고 병한테 인도를 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는 반환 청구가 못하는데 을로부터 전등한 병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으니까. 을은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죠.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병이 을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병이 을의 거부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은 갑은 병한테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에서 아주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거기서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214조는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봐봐,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를 할 염려가 있을 때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염려는요 미시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이라고 그랬죠. 봐봐, 예방이나 그랬잖아요. 알죠? 예방 미시 아니잖아요. 알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담보예요. 담보.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 왜? 아직 뭐가 없으니까? 침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여기 재밌는 말이 뭐죠? 염려가 뭐예요? 염려? 이게 지금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되고, 알겠죠? 관념적인 가능성만. 이게 우리 감정평가사는 뭐냐? 염려는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집을 판다고 여기 지하를 판다는 거예요. 여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옆에서. 그럼 만약에 집안이 약하다고 해봐. 여기를 파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바로 옆에서도 지하를 파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요 이쪽에서 건물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팠을 때 이 집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죠. 집안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니 해가지고 토목학회에다 알아봤더니 집안이 연약 집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쪽에 또 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쪽으로 찌그러졌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으로 갈라지겠네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이미 한 번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요 옆에서요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여기서 지하를 파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갑이요 생각이요 그러면 내 집에 그냥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자기 생각, 이걸 뭐란다? 관념적, 자기 생각, 관념이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객관적인 개연성이에요.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염려 또는이죠.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또는 이죠. 여기서 그러죠. 이나 그래야지. 이나 알겠죠? 이나.
그래서 여기서 및 그러면 절대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소름이상 담보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예방 또는 그래야지. 아시겠죠? 자, 215조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요, 이 지문 한번 봤죠? 공용부분 이게. 우리 소유권에 보면 뭐라 나왔죠?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우리 집합공헌법은 뭐라고 했어요? 공유 지분의 비율. 그냥 공유 지분의 비율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죠. 그 지분의 비율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뭐라 나왔어요?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아주 옛날에 215조가라 한 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한 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이 뭐냐,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70년, 60년대, 70년대 이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민법으로 하려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빨리 특별법을 만든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와 비용의 권리와 의무, 비용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한다?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액의 비율을 걸면 안 돼요. 그것은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 공유 지분,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215조는. 아시겠죠? 여기 그 다음에요, 216조는 인지사용청권이죠. 이 법조문은 시험에 가끔 나오죠. 우리가 토지죠. 토지는 어떡한, 토지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요. 토지는. 땅은 청구해. 그런데 응하지 않죠? 그럼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 땅은. 그래서 응하지 않으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토지는. 그런데 주거는요, 주거는 승낙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고요. 헌법상. 그 다음에 여기 상린관계는요, 뭐에 관한 권리이다? 법률상의 권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 안 나요? 맨 위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고, 명령하고, 뭐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헌법상의 권리가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요, 헌법상의 권리예요. 법률은요, 상린관계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상린관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상린관계고, 이건 주거의 자유잖아요.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거의 자유는 상린관계를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는 승낙이 없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217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죠. 이것을 우리는 혹시 생활 방해 금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일본 말로 뭐라고 했냐? 공해라고 했어. 공해. 옆집에서 있잖아요. 굴뚝에서 보일러를 떼가지고 막 그을름 같은 것이 막 우리한테 냄새, 악취 같은 것을 풍기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생활 방해 금지인데, 우리가요, 최소한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견뎌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옆집에서요, 모처럼요, 그 부모님의 칠순잔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요, 깔치요, 썩은 동틀을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비린내가 지금 담을 넘어서 솔솔 풍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상린관계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생활방해 금지라고 해가지고 냄새 난다고 해서 더 이상 같이 잡지 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매번 비린내가 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런 것은 생활방해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공해라고 했고요. 공해라면 일본식이라고 해야죠. 그걸 쓰기 싫다고 해서 독일말로 임미시온이라고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다가요, 임미션이 뭐냐 그래서 그냥 우리 이제 생활방해 금지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용어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요즘은 이제 뭐가 중요하죠?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 있죠? 다 여기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2롯데월드가 지금요, 그 유리창 문이 있죠? 거기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같은데 해외가 태양이요,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 유리창에 반사돼 가지고 이 집으로 마치 누군가 거울로 이렇게 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요, 거기는 아마 생활방해 금지가 아마 있어가지고 아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죠. 그러니까 빗반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거울로 비치는 것과 똑같은 빛이 있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알겠죠? 그건 강력한 자외선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활방해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생활방해 금지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요? 그 장례식장이요. 옛날에 장례식장이 곡소리가 나야지 장례식장이 했잖아요.
요즘 울면은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일단은요 울어줘야 돼. 옆에서 얘기하면서 돈 세면서요 아이고 하면서 돈 세잖아요. 알겠죠? 일단 kok을 해줘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옆집에 있는 장례식 옆집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냉방 시설이 안 되니까 왜냐면 그 창문을 다 열고 시신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염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신이 다 보이죠.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일병원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생활방해 금지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시신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악취가 담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곡소리가 옆집에 들리지 않게끔 하라.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그래서 그 판례 때문에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모든 장례식장이 지금요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갔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냉동시설, 시신에 대한 냉동시설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다 병원 가면 다 냉동고에 다 집어넣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방해 금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요, 수도지를 시던 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219조가 주의토지 토행권은 중요하죠. 주의토지 토행권 보면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과다한 비용을 요해요. 그러니까 가기는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인접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로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고요. 통로를 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개설할 때 드는 개설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손해가 가장 작은 방법을 장수하고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뭘 해야 돼? 손해를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상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통행권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법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요 처음에는 토지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했단 말이죠. 이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는 지금 맹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분할이 돼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맹지가 생겨 이게 길인데요. 이때 을은요 갑에게 길을 내다라고 할 수 있죠. 통행로를요.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고요.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승계 인간에는 또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는 무상이다. 보상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나 분할자의 특정 승계는 유상통행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 토지가 일부 양도되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갑의 거예요. 갑의 토지인데 일부가 양도를 해요. 일부를 을한테 양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맹지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을은 갑에게 무상통행권을 주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를 말 수 있다. 통행할 수 있고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보상 의무는 없는데 그러면 특정 승계인한테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렇게 너무 기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일부 양도 당사자, 일부 양도, 그 다음에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다. 이렇게 일부 양도 당사자와 그 다음에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고 특정 승계인은 뭐가 된다? 유상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연이 여기 우리 2번에 우리가 1번 보세요. 1항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2항은요 고지 소유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자연이 흘러내려가는 물을 막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공사죠. 뭐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석이다. 폐석이란 말이 뭐죠? 폐석은 막혔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자기 돈으로 고지가 저지가 아니고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필요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리 법적으로 보면 참 특이하게요 관습하고 관습법은 달라요. 여기 지금 뭐죠? 관습이라고 돼 있죠. 관습법이 아니라고 관습이라고 돼 있다고. 알죠? 관습이 적용되는 거 법보다는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관습이. 그럼 뭐가 있죠? 여기 저수 배수 인수 그다음에 하루 연안의 용수권 보호 그다음에 수류의 변경 수류 그다음에 용수권의 승계 그다음에 소통공사 알겠죠? 그다음에 공유하천 용수권 그다음에 경계표 담 이렇게 그러니까 저 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하수죠. 저하수 고수 아니죠. 저하수를 뭐하면 용소하면 용서 아니에요.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관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암기하면 돼요. 알죠? 관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10년 넘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놈이요, 또 미친 척하고요,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다? 저수, 배수, 인수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소통, 공사청구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저가. 저가 없으니까 1번에 인 나왔으니까 인을 찍었단 말이죠. 아니, 그냥 이거 뭐 중요하다고 그냥 저수 쓰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저수, 배수, 인수. 여기까지 내가 그래서 줄을 거는 거예요. 저수, 배수, 인수. 저수, 배수, 인수. 하류, 연한. 다른 건 필요 없어. 법조문 제목만 하면 돼. 저 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알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 굳이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것은. 그러면요, 굳이 암기하는데 이건 뭐 거의 뭐 C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는 됐지만, 그러면 토지 소지하는 첨화물이 직접 이웃에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스템은 뭐예요? 물받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 옛날에 뭐 스레이트 지붕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 물이 남의 집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받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물받이 가지고 물을 끌어당겨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소통공사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수리의 변경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언이 뭐죠? 언, 둑이죠? 둑을 설치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유하천 용수권이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이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만 보면 돼요. 여기 여러분 보면 목리자라고 하는 게 있죠. 목리자. 목리자는 김영삼 대통령 목리를 부렸다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익을 받는 자, 그로 인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물을 이용한 사람을 목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일본식 표현이에요.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요, 이런 것도 지금 뭐냐면 그 법률 용어를 개정한다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237 봐요. 그러니까 아까 법조문이 정말 많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알고, 그 다음에 관습에 의한다는 용어가 있는 것. 저하수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것만 하면 돼. 그럼 관습이 우선한다, 이렇게. 저는 뭐죠? 저수, 배수, 인수.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자요, 경계표 담의 설치권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경계표를 이렇게 담을 쌓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갑과 을이요, 공동 비용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의 면적이 얼마인가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한다. 쌍방이 절반한다는 말이 뭐예요?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비용은요? 측량비용. 설치비용하고 측량비용은 다르잖아요.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토지 면적. 알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측량이 뭘 측량하죠? 그러니까 측량은 뭘 측량해?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죠. 그래서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설치비용은 어떻게 한다? 절반으로 한다. 이렇게. 그럼 봐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봐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인접이라는 기사는 상징하겠죠?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설치를 상대방한테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설치하게 되면 어때요? 상대방은요,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법에.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여기에 대한 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설치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죠. 상대방은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같은 비용으로 담 설치합시다. 그러면 나는 담 없는 게 좋은데 필요 없어. 같은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해야 돼. 알죠? 한 사람은 뭐고? 권리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비용으로 이렇게. 그 말은 공동비용이라는 것은 쌍방이 뭘 한다? 절반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쌍방이 절반하니까 뭐를 한다? 그것은 공유다. 공동비용이고 쌍방이 절반하니까 공유죠. 공유인데 분할 청구한다 못한다? 분할을 청구를 못해. 우리가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아파트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표 담. 우리 이것은 작년인가 시험에 나왔죠. 민법으로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거, 분할이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거 두 가지. 하나는 경계표 담, 또 하나는 뭐다? 아파트, 집합 건물이죠. 공용 부분. 두 가지는 민법상 분할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담의 특수 시설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표 담의 공유 추정이죠. 아까 우리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공동비용 절반씩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로 본다? 공유로 추정을 해. 여기 봐봐. 공용 부분과 함께 분할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240조 수지 목근이죠. 그럼 수지가 뭐예요? 봐봐. 수목 가지를 뭐란다?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요. 여기 수목 가지죠. 여기요. 수목 뿌리죠. 수목 뿌리 뭐죠? 여기 목근이죠. 나무 목자 뿌리 근자에서 목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목 뿌리를 목근. 수목 가지를요.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의 토지하고 을의 토지 있죠. 을이요. 나무 이만큼 잘라내라 할 수 있다고요. 이만큼 잘라내라 이렇게. 가지. 알죠? 가지니까 여기는 안 되겠네요. 여기 가지 이렇게 잘라내라. 이건요. 최근에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 캐나다인지 어디에서 한번 이거 있었잖아요. 사건이. 해외 토픽이 나왔죠. 나무를요.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를 딱 잘라내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경계를 넘죠. 가지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을이요. 갑한테요. 너가 잘라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갑이 자르지 않죠? 그럼 을이요. 임의로 제거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뿌리, 나무 뿌리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져. 뿌리가 넘으면 을은 갑한테요. 제거를 청구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없애버려요. 바로 제거해버려요. 가지가 넘으면은 먼저 너가 제거해라. 그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해. 근데 뿌리는 바로 제거해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민법이 다뤄야 될 영역은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눈에 보이니까 먼저 상대방한테 제거하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거하지 않으면 뭐죠? 상린자가 제거하면 되는데, 뿌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임의로 제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인접재 뿌리는요, 임의로 제거해버려요. 바로. 그런데요, 수목가지는요, 먼저 제거를 청구해. 너 제거해라. 그럼 청구한다면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근데 제거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요, 임의로 제거해버려요. 임의로. 그러니까 뿌리, 뭐죠? 나무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먼저 제거를 청구해. 그 다음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해. 그런데요, 가지는 어떻게 한다? 바로 그냥 제거를 해. 아니요, 뿌리는 바로. 가지는 제거 청구. 응하지 않으면 제거하고. 나무 뿌리는 바로 제거. 알겠죠? 이렇게. 토지의 심굴은 뭐 안 되죠. 그런데요, 충분한 방어 공사하면 가능하죠. 어느 경우 있죠?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깊게 팔 때 보면 옆에 보면 파는데 이렇게 지하 팔 때 보면 옆에 벽에다가 이거 나무 같은 걸로 토목 공사 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방어 공사를 하고 하죠. 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여러분,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죠. 여기 경계고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죠.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여기까지요.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반 미터 이상.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우리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저쪽 길 건너 하죠. 무슨 뭐 짬뽕집 옆에 길 건너 가다 보면 거기 개구멍처럼 하나 길이 있단 말이죠. 거기 정확하게 가서 들려가서 재면 1m 할 거예요. 내가 재보진 않았지만. 알죠? 아무튼 그 두 집이 사이가 안 좋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여기 딱 반메타 떼고 여기 반메타 떼고 여기 딱 1m. 우리 그래서 두 명 같이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알겠죠? 여기 한 명씩만 이렇게 더 걸어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1m예요. 그래서 반메타니까 1m인 거예요. 그래서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요.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 경계로부터 반메타는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판례가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반메타를 뗄 필요는 없고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으면 경계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임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죠. 위반하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의 석선을 몇 년이 경과했다?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이죠. 건물이 뭐가 되면 완성이 되죠. 그럼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그러면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온다? 1년이 경과했더라도 완성되기 전이면 이런 말이 나와. 이미 1년 경과했죠. 완성되기 전이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이미 뭐를 했으니까? 1년이 경과됐으니까. 더 이상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참여시설 몇 메타 이내일 때? 2m 이내 이렇게. 자, 그러면 지하시설. 여러분, 지하시설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요. 여기서는 여러분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
여기 보면 땅이죠. 땅 속이에요. 땅 속에다 이러면요 지하실, 저수지를 파고 싶어. 그럼 어떤다? 여기부터 여기가 깊이죠. 깊이의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 여기가 H죠. 깊이의 2분의 1 H. 그러니까 만약에 3m의 깊이로 판다 그러면 얼마를 떼라는 거예요? 1.5m 이상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실 공사, 저수지 지하실. 그럼 얼마를 뗀다? 깊이의 반 이상을 떼야 돼요. 깊이의 반 이상.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오수라는 수라든가 물, 하수. 그래서 물에 관한 것을 만약에 할 때는요, 시설할 때는 경기로부터 얼마를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단독주택 같은 거 지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우리 하수시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화조 같은 거 탱크 땅 속에다가 매설해 안 해요? 매립해 안 해요? 하죠. 그럴 때는 혹시 옆에 있는 땅이 있으면 그 땅하고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요. 알겠죠? 여기 보면 용수, 우물이죠. 물이고, 용수 물 숫자죠. 하수, 오물, 물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물을 버리는 시설을 할 때는 얼마를 떼야 된다? 2m 이상을 둬야 된다.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냐? 어떤 학자들은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이거 왜 판례가 왜요? 242조하고 244조 이 두 가지만 판례가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그건 여러분 왜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 물권법은 185조에 의해서 물권법정주의잖아요. 그 물권법정주의에서 당연히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찍어서 임의규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판례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딱 두 개만, 지하 시설에 관한 제한하고 경계선 부근에 건축하고 242조, 244조 왜 이 두 가지만 딱 찍어가지고 임의규정이라고 했겠냐고.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니까 물권법은. 그래서 판례가 이 두 가지만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을 보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부가 임의규정이다 이런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